네, 어서 오세요. 그 실존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낳기도 했죠. 또 실존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점만 모두 뽑아갖고 모두 가져간 게 페미니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 없는 놈들, 또 의미 없는 말들 마구마구 짓거리는 그런 걸 또 숭배하는 문화가 페미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뭐 서로 두 개가 서로 뭐 하나는 실내고 하나는 어떤 이념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그 사르트르적인 실존주의, 나의 개인적인 선택은 인간의 근본에 앞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실존주의로부터 이제 이 만사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인간 만사의 근본에 앞선다 그랬기 때문에 서양어로서는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주로 쓰는 말은 이제 근본이라고 그러죠. 이 근본 없는 놈아 뭐 이런 것처럼. 그 근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 부모님과 단절하고 앞으로 생길 미래 자손들과도 단절하고 엉터리 벙터리 의미도 없는 여기서 저기서 찢어갖고 아무렇게나 만든 그 축약어를 단어 마구마구 써대면서 의미가 서로 연결도 안 되는 개념들을 서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걸레 같은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식적인 언어 활동과도 완전히 단절되고 남과 함께 사는 삶도 싫어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갖고 삶의 의미도 없이 단절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위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예, 또 베트남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위군인들이 그런 정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요. 미국 정부는 연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위군인 스타일에 상위군의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처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마치 그런 스타일로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간다고. 물론 한국이 제일 심하다 그랬어요. 저희가 역사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해도 시사 문제로 한국 사회를 잘 코멘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단점을 모두 끌어모아가지고 최악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게 이게 한국 사회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제대로 사례를 들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최악과 최선 중에 중간 단계 정도는 사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최악을 들 수가 있고 최선을 들 수가 있겠어요. 한국은 최악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제2차 세계대전 혹은 베트남 전쟁 후에 미국 상위 군인들처럼 만들어 놨어. 지금 젊은이들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막 도망치려고 그러는 람보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람보는 뭐 능력이라도 있었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돼 버렸거든. 어? 그때 나온 게 실존주의라는 것이고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체게바라라고 봤어요. 자기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마저도 살리기 위해서 이 군사 정치 투쟁에 뛰어든 이 실존주의적 영웅이라고 본 거죠. 물론 잘못 봤지만 그렇게 상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 체계바라는 게 적을 증오한 게 아니라 사람을 증오했잖아요. 실존주의자와는 정반대로 전체주의자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파악하겠다고 혼자서 파악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장볼 사르트르마저도 상대를 잘못 파악한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큰 문제가 돼버리죠. 모든 철학은요 한 군데 깊이 빠지면 나중에 항상 후회합니다. 물론 그만큼 또 삶의 교훈도 주는 게 또 철학이에요. 그 이상의 또 학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요 양약도 되고 독약도 되죠. 예, 이걸 양약으로만 쓰려고 노력해봤자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양약인지 독약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 철학을 접했을 때는. 하지만은 그 철학을요 당시의 시대 정신과 함께 이해하면 양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철학이 왜 나왔는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야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달캉 뛰어들면 독약이 돼버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철학자가 없잖아요. 사르트르도 죽기 전에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실존주의 했나 보다. 마르크스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 다. 자크데리다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랬다고. 근데 그랬다니까 사람들이요. 철이 들면 이게 자기 몸도 바뀌고 신체도 바뀌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30대 40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갖고 뭐 70대 80대 때 뭐 생각 안 바뀔 것 같아요. 앵간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라는 것도요. 남들이 지옥처럼 보일 때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줘요. 그래 세상은 참 더러운 세상을 내가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 마음껏 내 자유를 이용해서 내 삶을 한번 삶의 의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지옥이 아니야. 친구들 사이에서 뭐 가족들 또 뭐 어떤 연대를 구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모임에서는 실존주의는 독약이 돼버립니다. 그게. 예? 페미니즘이 바로 그 독약 중에 최악의 독약이라 그 말이에요. 예? 실존주의는 말이요. 세상 만사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의 삶의 구성 인자로 보기 때문에 독약으로 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실존주의자 아무나 실존주의자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페미니즘이 실존주의를 근간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약 중에 최악의 독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프란스 브렌타노하고요, 에드먼드 후설, 현상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고독하게 생각해 보았자, 그 혼자 고독하게 생각한 게 그 생각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칸트처럼 순수 이성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 바깥 세계의 물질이나 이념, 뭐 아이디어, 상상 이런 거를 다 내 생각 안에 품고 있더라. 간단하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는 게 뭐야? 나 이외에 바깥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어저께 먹은 빵 맛있었더라. 그 어저께라고 하는 바깥 시간, 빵이라고 하는 바깥 세계의 물건, 그걸 생각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바깥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활동 안에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브렌타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 하면 아하 그러면 일부러 객관을 알라고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겠구나. 주관과 객관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주관적으로 객관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구나. 그래서 객관을 관찰하기 전에 물론 객관은 물론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관찰하기 전에 객관을 관찰하는 나의 주관을 먼저 점검하면 더욱더 정확한 객관을 관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학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왜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할까? 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먼저 점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기를 반성하다 보면 바깥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 되게 겸손하게 변한다고. 이게 칸트처럼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후설이 또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후설을 오로지 무슨 내 주관으로 객관 세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객관 세계를 바라보는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야. 그건 이제 판단 중지라 그래요. 어떤 이제 판단이 올 것 같잖아. 그러면 딱 중지시키고 자기가 아는 부분을 다시 새로이 경험한 것에다가 반주시켜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거는. 그걸 현상학적 환원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순수적인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초월적 순수성에 다가간다 그 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후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뭔가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초월한다 그러면 이제 다 깨달았다 이거 이제 하산해라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한테 칸트나 뭐 후설이라는 이런 사람들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요. 경험해 봤더니 세상을 다 깨달았다. 이게 절대 아니라 그건 헛소리고 자기가 반성할 때마다 느끼는 작은 깨달음 같은 게 있다고. 그걸 초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인간의 객관 세계를 계속 초월할 수는 없어.
글쎄, 뭐 20대 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급하게 판단해서 야, 이제야 알겠다 막 이런단 말이야. 계속 주변에서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쩌고 막 이러니까 막 뒤집다 공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르크시스트처럼 이제 이제 세상을 알았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죠? 무수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요. 모택동처럼 국민의 목숨과 정신을 한번 제대로 죽이고 망가뜨리거나 페미니스트처럼 엄한 남자 무수하게 잡아 족쳐왔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후스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판단 중지하고 뒤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생각을 잘못했다. 이 실존적인 사고방식이 현상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급발진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 해겔처럼 끝도 없이 이성을 확대시켜버려요. 그 이성을 계속 확대시켜요. 이 정신현상학부터 출발해가지고 국가이성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그리고 칼 마르크스처럼 그거 실제 현실로도 계속 이어버려. 객관세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막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역사의 미래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 자본주의가 끝나면 공산세계가 올 것이다. 막 전쟁이, 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경영이 내버리는 거, 허경영이. 예? 이 현상학이요. 극단으로 가면요. 바깥 세계를 내가 다 휘어잡을 수 있다고 본다면 허경영 같은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내가 처한 객관 현실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실존주의의 건방진 거거든요. 극단으로 가는 거야. 이게 페미니즘이라고요. 이게 사회 구성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이념과 실제는 내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양극단, 허경영과 페미니즘, 이게 지금 이 우리 시대를 좀 물들이고 있다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나 페미니즘이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설계한 인생은 이 세계의 본질에 앞선다는 이 건방진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에마뉴엘 칸트처럼 우리 의식이 세계를 아는 만큼 초월할 수 있지 그 이외의 것들은 물 자체 그대로 냅두라 그랬잖아요. 응?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입 다물어. 그랬단 말이에요. 뭐 마르크스며 뭐 누구야 저 사르트리며 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철이 좀 들어서 말을 좀 바꾸긴 했어도 뭐 기본은 틀린 거 없어요. 허경영과 페미니스트라 그 말이야. 사람이라고 한다면 객관성을 언제나 지향하죠. 그래서 객관성을 지향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알베르 까미처럼 객관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가 가득하거든. 그걸 어떻게 너 혼자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애기도 아니고 말이야. 아빠가 매 한 번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애기야, 애기. 이런 철부지짓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 실은 사르트르였어요. 키가 1m 55밖에 안 되잖아. 사팔뜨기에다가. 남들이 자기 쳐다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서 1940년대부터 이 대상화라는 거, 어브젝티베이션, 이거 습관적으로 싫어했다고. 이게 페미니즘의 근본이거든요. 대상화시키지 마라. 미친 소리 아니야. 내가 상대를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하나? 나를 여자를 보지 마라. 시선 강간. 이런 개소리를 만들어낸 게 이게 실존주의의 그 족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실존주의의 족적이 아니야. 사르트르 개인의 주관적인 피해의식이었다 그거예요. 벌써 페미니즘 냄새가 펄펄 나죠? 자기가 사시잖아. 사팔뜨기니까 여자의 얼굴에 대는 걸 싫어해서 시모네 드 보바르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침대에 누웠을 때도 이 삽입 성관계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얼굴 보기가 싫어갖고. 애무만 했다 그러잖아요. 애무만. 이거 안에 자기 성적인 태도도 독특하게 변해버렸다고.
이게 자기의 외모에 대한 그 피해의식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면 그 피해의식을 갖다가 페미니즘에 그대로 적용됐다 그 말이죠. 게다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야 남의 의견을 거의 다 편집한 거예요. 자기 의견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공교육의 이 단점인데요. 장폴 사르트르나 자기 부인 시모네 드 보바르나 모두 대학에서 1등, 2등으로 졸업했잖아요. 근데 공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가르친 거 딸딸딸 외워갖고 편집하고 앞뒤 논리 어긋나면 핑계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논문이라고. 물론 뭐 들을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학자들 다 편집을 했으니까 들은 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누구 학교 안 다녀봤나? 그러니까 대학 수석 졸업생이었던 만큼 사르트르가 지식에 대한 연구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응? 브렌타노하고 이제 후솔의 현상학,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언제나 객관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객관 세계를 내 의식 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내 생각은 언제나 객관 세계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유심론적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실제가 있고 바깥의 실제는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주장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로 종이를 자를 수 있는 것은 가위의 본질이 자르는 것이고 종이의 본질이 잘라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뭘 잘라봤고 잘라지는 것들이 사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이 생긴 것이지 사물 그 자체가 본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1946년까지도 그런 말을 했다고. 따라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도 없고 인간 외부에도 없다. 그냥 본질은 없다. 본질은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낙엽은 종이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낙엽은 자연이 만들어서 낙엽이 잘라지는 것은 인간이 잘라보아서 그게 잘라지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예를 그렇게 들어? 그럼 사람보다 낙엽이 더 늦게 탄생했다는 거야? 본질 이게 본질을 자꾸 말하는데요. 세상의 그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의 본질을 말하는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을 쓸 때까지 양자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지 않았다고. 본질 그러는데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계 사물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구분 안 했다니까 사르트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말이야.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질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다양성이라고. 여기에 철학적 근거가 바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오해를 자주 했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몇 번 얘기했다고. 나는 현상학자이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상학을 기본으로 두고 있거든요. 현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깥 세계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는 한 적 없고 내 눈앞에 나타난 세계, 현상을 말한 거지 바깥 세계 그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근데 기왕에 자기가 써놓은 존재와 무까지의 책에서 구분 잘 안 하고 써놨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사르트르는 오해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쓴 만큼. 또 자기 했던 말 자체가 또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세상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간다. 이게 뭉뚱그려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서 존재라고 하는 단어, 존재라고 하는 거를 실존으로 바꿔버린다고. being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걸 existent라고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실존으로 바꿔놓으니까 존재와 실존은 같은 거야. 실존주의에서만 존재를 실존이라고 따로 불렀단 말이야. 이 고유명사를 만들어버렸다가 자꾸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됨이라고 하는 거와 사람은 실제고요. 사람됨은 형이상학이잖아. 이상, 원리, 이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동양 철학하고도 같아요. 성리학에 사람은 기고요. 사람됨은 이잖아. 그러니까 이기론이라고 이게.
도형에서는 이 기론을 서로 하나로 봤지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된 거라고 보진 않았다고. 그 구분은 되지만 어느 게 힘이 셀 수가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봤지 완전히 분리된 거라고는 안 봤어.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거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됨이라는 건 따로 없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사람됨을 만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실존주의는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인간 얘기를 해요. 세상 사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인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욕구하는 대로 존재 이후에 자신을 생각하는 대로 실존한다. 이거 잘못 들으면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40살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는 적당히 하나 먹는 거지. 이거 제대로 한번 뚫고 들어가면요. 이게 사르트르 철학은 철학도 아니고 완전 쓰레기라고 이거. 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자의식성, 자기 창조성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실존주의한테 점수를 주는 거지. 그거 아니면 개판이에요. 그 개판이 바로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페미니즘이 했던 LGBT 생명공학으로 가는 길을 이미 닦아놨다 그 말이에요. 생물의 본질이 생물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변형되어 가는 게 있는 데 있다면 그 유전자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면 그것도 본질이다 이거야. 그게 바로 자연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자연학적 다양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하대. 유엔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있잖아요. 생물학적 다양성. 응? 그거를 갖다가 자연적인 다양성으로 착각을 하더라고. 생물학적 다양성은요. GMO 다양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GMO도 유전자 변형식품도 일반 자연식품으로 알아달라 그 뜻이에요. 생물학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우리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자연적 다양성이잖아. 자연이 준 그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철학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 실존주의의 모호한 원칙을 그대로 구체화시킨 게 생물학적 다양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페미니즘을 만들어내요. 사르트는 철이 들어가면서 사물의 본질을 이거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사물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싹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얘기했던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1960년에 와서야 인간으로 줄여버렸다고. 응?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를 삶 자체가 아니라 응?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의 의미를 홀로 만들어간다 이 뜻이지 삶 자체를 홀로 만들어간다 이 뜻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확정한 게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이 말을 확정 지으려고 20년을 모호하게 보낸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전부터 자꾸 상상 얘기하고 문학 얘기하고 고독 얘기하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의식이 자기 홀로 현실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어떤 작은 초월성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걔 상상하라 그랬다고. 상상해라 상상해라 상상해라. 예술 세계에서만이 실존이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하는 세계로부터 의식이 뛰쳐나야만 실존이 가능하다. 뭔 개소리냐고요. 남들과 살지 말고 혼자 떨어져라 그거 아니야. 최소한 의식적으로 남들과 함께 있어도 다 딴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대사회로부터 왜 뛰쳐나와야 나 혼자 살 수 있나? 근대사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돼? 안 된다 그랬다고 사르트르는. 왜? 타인은 지옥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사르트르는 말이에요. 앵글로색슨 철학자들처럼 인간들 간이 서로 공존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산다는 거에 점수를 더 많이 줬다고. 그래서 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비하면 지옥 같았냐면 자꾸 저 사람들도 나처럼 현상학적으로 바깥 세계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바깥 세계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어? 그리고 함부로 나한테 너는 가만 안 보니까 너는 좌파, 너는 가만 안 보니까 너는 우파. 끝없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규정하려고 그러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변명했어요. 사르트르가. 타인이 어떻게 지옥이냐. 타인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남을 왜곡하는 타인이 지옥이란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잖아요.
맞는 소리죠. 물론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 인터넷 같은 거 SNS 막 보면 남을 함부로 재단하잖아요. 끝없이. 응? 손흥민처럼 자기의 삶을 100% 공개하고 살아도 음해하는 놈들은 끝없이 음해를 하는 거예요. 응? 손흥민이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아이들한테 대해도 체벌 조금 했다고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게 타인이라고. 그러니까 남을 왜곡하는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르트르가.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랬어요.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를 함부로 규정하는 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뜻이고, 또 타인이 나를 그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나 또 얽매이면 나마저도 지옥이 돼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이 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실존주의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르트르가 얼마나 욕을 많이 처먹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연예인들도 그래요. 연예인들 막 도마에 놓고 막 SNS에서 막 도마에 놓고 막 씹어대잖아요. 그리고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실존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가 직접 겪지도 않는 텔레비 속에 나온 연예인을 확정적으로 욕을 했었고 그래요. 지가 얼마나 못났으면. 솔직히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실존주의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실존주의를 영 좋아하지 않지만 되게 위험한 독약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실존주의의 그 좋은 면은 조금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도 거부하고 역사도 거부한 이 고독한 사르트르. 개인의 본질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 고독 속에서 세상을 품으려 그런다. 하이데거가 그랬죠. 야, 사르트르, 십자가를 거꾸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닌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는 플라톤을 그냥 거꾸로 뒤집는다고? 형이성학이 사라지니? 응? 사람 됨의 이치를 사람 스스로 만들겠다고 네 입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 됨의 이치가 사라지냐고. 네 머리 굴린다고 세계가 바뀌니? 차라리 마르크스처럼 존재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막 탐구해서 야 이게 존재의 본질이 아닐까 해서 가까이 가보기나 해보든가 역사적 유물론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뭐 그러지도 않고 뭘 혼자서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그랬다고 하이데거가? 그 솔직히 사물에 대한 본질 탐구 없이 어떻게 철학이 가능해요. 정치만이 가능하지.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렇게 정치만 자주 했던 거예요. 철학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도덕적 성찰도 없고 미학적 성찰도 없고 말이야. 모든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르트르도 실천을 얘기했지만 도덕적 기초가 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 기초를 찾으려면 본질을 연구해야 돼. 최소한 본질을 기준으로 두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사르트르에겐 본질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실존만 갖고 도덕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사르트르가 하이데거가 비판을 했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자유를 많이 줘봤자 뭐해? 응? 어디엔가 종속돼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야? 자유를 많이 줬더니 무슨 짓을 하대?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것도 인정했어.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뭐 in itself, 뭐 for itself 뭐 이래 갖고 의식적인 자유의 뭐 확대, 또 뭐 주어진 자유를 종속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인간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사르트르를 보면요. 항상 변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실존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도 건방졌지. 좀 건방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뭐 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건방져졌다고. 그래갖고 좀 철없이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현실에 참여를 하라고 자꾸 그래. 현실에 참여하면 더 우울하다고? 삶에서 오히려 물러나는 게 더 행복하던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참여를 강조해? 사르트르가요, 죽기 전에요, 철이 좀 들었어요. 유서를 썼습니다. 하느님한테 가겠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있어요. 흑인 친구였는데, 흑인 친구가 어떻게 이런 유서를 쓰냐 그랬더니, 혹시 몰라서, 혹시 나의 실존주의가 하느님 앞에서 개판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미 개판됐거든요. 이미 개판된 상태에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다고 하느님한테. 하느님을 완전히 무신론자였잖아. 철두철미한. 이게 볼테르랑 똑같아? 예, 볼테르도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였는데 죽기 전에 하느님한테 회개했잖아요. 세상 다 이렇다니까요. 참. 아이고 참.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라 그러나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의 그 교훈, 뭐라 그럴까, 하이데거가 했던 말을 받아들였어요. 맞다, 맞다. 그래서 나는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를 좀 합쳐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론이 역사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실존주의와 마르크시즘은요, 이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에릭 프롬이 뭐니 뭐 이런 놈들은 뭐 다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헛소리만 해놨다고 걷다가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근데 두 개가 편집하기 어려운 두 개를 편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응?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동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동기가 되게 단순한데요. 사르트가 어떤 시를 하나 읽었냐면 T.S. 엘리어트 이게 네 개의 사중주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거기 1편을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이란 게 얼마나 약한 줄 아냐? 실존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모두 끌어안나?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현실 자체가 버겁다. 현실 가만 냅둬라. 그랬어요. 물론 실존주의라는 말 안 했죠, 엘리어트는. 인간은 인간에게 현실은 버거운 거야. 항상 버겁다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 이 말이야, 현실이. 그걸 갖다가 자꾸 현실을 인간 실존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랬다고. 그게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 자기의 세계관, 응? 어떻게 너의 실존이 응? 이 세상 존재의 본질로 가까이 갈 수 있니? 안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론 같은 것도 공부해 봐라 그랬거든. 그걸 따른 거예요. 예. 실존의 그 도덕적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죠. 한번 실존주의자 돼보세요. 도덕적으로 허무합니다. 공허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스스로 계속 분열된다고. 그러니까 누구하니까 기대고 싶어. 사르트르는 마르크시즘에 기댄 거예요. 응? 그런 거라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 변명해야죠. 그죠? 이 존재의 본질은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실존, 나만의 개인적인 실존은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좋지 않느냐? 마르크시즘은 사회의 실존을 얘기하고 실존주의는 개인의 실존을 얘기하니까 이 두 개가 언제나 종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페미니즘이 그대로 복사해버립니다. 예, 가부장 반대 케이트 밀레트라고 하는 애가 뭐 그런 애도 있고 뭐 전에 얘기했던 맥키넌이라고 하는 애도 그대로 복사를 해요. 사르트르는 결국 교조주의로 빠져버렸죠. 예, 실존주의자가 아니라 마르크시스트 돼버렸다고. 그래서 알베르 까뮈하고 단교했잖아요. 자, 보자고요. 사르트르는 그랬습니다. 이 사르트의 실존주의란 게요. 뭔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원치는 않았는데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 태어나자마자 나는 자유라고 하는 이상한 시간과 공간에 종속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나의 현실인 거야. 난 자유가 너무너무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번 닥치는 우연적인 상황이 있어.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말이야. 또 이 부모의 기억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어렸을 때 뭐 다쳤던 기억 같은 거, 뭐 친구랑 싸웠던 기억 다 갖고 있어. 이걸 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왜곡하는 수없이 많은 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 우파인데 이 새끼는 나보고 좌파라 그러고, 나는 분명히 좌파인데 저 새끼는 나보고 우파라 그래.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닌데 저 새끼는 자꾸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이게 타자가 지옥이 돼버린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타자가 신이라고, 신. 나는 신한테 자꾸 의심하는데 신은 자꾸 뭐뭐 하라 그래. 10계명 내밀면서. 그건 이제 그레이트 아더스라 그런단 말이야. 자, 이런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이 우연적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 나의 과거와 기억도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타자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들 사이에 뭔가 선택해서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야. 너무나 공허하고 도덕적으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기댄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가.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당연히 나 혼자 만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공허하잖아요. 존재론적으로 공허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은 게 뭐냐면 내 이웃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뭐 타자는 지옥이라며? 이웃은 지옥이라며? 근데 그럼에도 모든 실존적인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돕고 살고 서로서로 집단을 이루고 살다 보면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처럼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고. 이 실존주의를 그대로 복사한 페미니즘은 콩밥에서 콩은 다 빼고 하얀색 쌀밥만 싹 뺏어가듯이 페미니즘은 어떻게 했냐면, 사르트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매번 닥치는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매번 닥치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실존을 따지려고 그랬어. 기억도 마찬가지야. 부모의 나쁜 기억만 선택했어요. 자기의 불행한 기억만 선택해서 그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했냐면 남성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뒤집어 씌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한테 아더스라고 하는 거, 타자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을 얘기하고요. 강제하는 신, 이건 뭐냐면 가부장사회다라고 자기네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인류학적 단어잖아. 저기 모르간이 만든 단어인가? 그럴 거예요. 저 가부장이라는 게 하나의 그 사회 인류학적 개념.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대로. 마르크 시절에 했던 거라고. 이? 그래서 그러면 실존주의로서 나의 선택과 책임은 뭐야? 없어. 나한테 책임 없어. 이 사회는. 남자와 이 남성 사회한테만 책임이 있어. 그리고 도덕적 공허함도 아예 없어요. 도덕 의식이 없다고. 왜? 여성은 희생자니까. 그래서 여성은 무한정 소비하고 출세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페미니즘이다 그 말이야. 네 목적은 뭐야? 목적이 없어요 실은요. 나만의 것이라고 했는데 페미니즘에 나만의 것이 어디 있어? 하나의 집단인데. 그래서 존재론적 공허함은 어떻게 극복하나? 레즈비언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동료들을 배신하고 결혼하면 된다 그 말이지. 돈 많은 남자랑. 이게 페미니즘의 실존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실존주의가 아니죠 실은. 실존주의로부터 출발을 해놓고 실존주의를 벗어나 버린 거죠. 모든 책임을 다 남한테 돌리는 게 어떻게 실존주의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 세계를 자기가 세계 내 존재로서 그 세계를 남성 사회로 봤다면 그 세계를 탐구를 해야 되잖아. 남성 사회는 한 번도 탐구한 적이 없어요. 페미니즘 그렇습니다. 오로지 여성의 말만, 여성의 감정만 내세웠다 이거예요. 전기를 공부할 때도요. X를 공부하려면 Y를 공부해야 되잖아. Y를 공부하면 X를 해서 관계를 줘야지 전기의 원리를 알 거 아니야. 응? 자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은
X만 봤다 그 말이야. Y는 신경 안 썼어. 너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전혀 몰라. 관심도 없고. 이게 페미니즘이다 그 말이죠. 사르트르가 그랬죠. 과거를 당신의 과거도 당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이거 안 했어요. 거꾸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과거에 종속돼 버렸다고.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한탄했다고. 이건 실존주의가 아니라니까. 동시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도 마구 혼자 상상해버렸다고. 사르트르가 그랬어요. 실존적 개인이 현실을 극복하려면 상상을 해야 된다. 상상력.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 환상적인 말을 했던 그 류킨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현실을 극복하는 거는 상상력이라 그랬잖아. 이 실존주의가 사르트르가 얘기한 거예요.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실존주의가 커진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다 문학으로 봤다는 거 아니야. 이거 1940년에 얘기한 거라고. 게다가 이제 실존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특징 중에 하나 이기주의예요. 누가 봐도 이기주의라고. 인간 말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실존주의에서 배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혼자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물질적 이기주의, 정신적 이기주의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정확하게 사르트르의 못난 점만 배운 거예요. 시모느 드보바르가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시모느 드보바르나 페미니즘은요,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현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자기 초월, 자기 극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루저예요. 루저라고. 아니면 지독히 현실주의자가 되든가. 그러니까 루저들이 현실주의자가 많잖아요. 또 초월성이라고 하는 게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칸트 이래로 자기 직관을 벗어나는 것도 초월이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다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초월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산속에 무슨 뭐 스님들처럼 그렇게 뭐 공중부양하고 이런 게 초월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겠다 그랬다고요. 오죽하면 후설도 그랬고 사르트르도 그랬고 어느 정도 초월성은 다 얘기했다고. 자기 극복성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페미니즘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초월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는 현실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하고픈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자유 개념을 갖다가 저질화 시켜버렸다고. 시모느 드보바르가. 이런 저질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하고픈 일 못하면 자유로울 필요 있어? 난 자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잖아? 난 종속해갖고 돈만 벌 거야. 이 뜻이다 그 말이야. 역사의식도 없고 자기의식도 없고 자기만의 새로운 도덕성을 재창조하겠다고 책에다가 써놨어. 뭘 도덕성을 창조해?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모느 드보바르를 뭐 페미니즘의 대표를 볼 수 있느냐? 있죠. 가장 먼저 젠더 페미니즘을 불러일으킨 고전이니까. 두 번째, 이 여자의 삶 자체가 말이에요. 젠더 페미니스트가 했던 행동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고.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시모느 드보바르를 복사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에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언니니까. 20세기. 그 실존주의로부터 자기들만의 상상하고 이기심만 따로 뽑아가지고 무장한 결과 참 비참했죠. 프랑스에서 여성해방운동, MLF 운동이 처음 나타나던 1970년 첫 번째 이벤트가 뭔지 알아요? 개선문에서 무명용사 헌화하는 국가 공식 행사에 9명인가 여자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뛰쳐들어와서 뭐라고 이 플랜카드에 적어놨냐면 무명용사보다 용사의 아내가 더 무명이다. 용사의 아내를 더 존중해다오. 아 이게 문맥도 맞지 않고 사안의 경중도 파악 못하고 말이야. 이 정신병이 올려버렸다고 이렇게. 처음 했던 행동이 저거야. 문맥에 전혀 안 맞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얘네들 쟤네들 아무 얘기나 막 했다 그 말이죠. 상상력이죠. 상상력. 그죠?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상상력으로 무장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페미니즘이 실존주의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 실은 실존주의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특히나 책임감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실제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정신병이 걸리는 게 그런 욕망이 하나 있었고, 또 생각이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탈구조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이 MLF 그 첫 번째 이벤트가 보여주듯이 이게 페미니즘의 특성이다 그 말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자의식도 없고 자크라강이 얘기했던 의미의 미끄러짐만이 있다고. 이게 이건 이제 다음에 페미니즘과 언어 정치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건데,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그 의미의 미끄러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언어 생활에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알아요? 의미는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두 의미와 의미 사이가 서로 미끄러진다. 말편 골 때리죠. 그래서 은유, 환유, 직유 이 모든 단어들을 실제인 양 파악을 해서 말을 함부로 만들면 실제가 된다고 믿었다고. 자, 보실까요? 근육질이다. 그럼 남성이 생각나. 그러면 근육질이다. 그럼 스포츠도 생각나. 그럼 남성은 스포츠야.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남성이고 남성은 스포츠 안 해? 뭐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스포츠는 가정 외부에 있지. 따라서 스포츠 하는 남성은 가정 외부에 있는 남자, 즉 바람둥이지. 그래서 바람둥이는 근육질이지. 이래갖고 광고 같은 거 막 만들어내는 이미지네이션, 문학적 상상력을 부리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 말이죠. 예? 이건 자크라강이 얘기한 거 얘기도 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무식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때는 의미의 미끄러짐이죠. 1970년 가까이 와버리면 표현의 미끄러짐이 있어요. 구리시에 갔더니 밥맛이 구리다. 이게 표현의 미끄러짐이에요. 두 표현이 똑같다고 해서 연결 짓는 거라고. 이거 한국 젊은이들 내내 장난치고 살았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말장난 천지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의미의 미끄러짐이죠. 의미가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상상해서 그걸 서로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자, 페미니즘 어떻게 의미를 미끄러뜨렸어요? 억압된 여성은 억압된 피식민주주의랑 똑같다 그래갖고 식민운동을 벌였죠? 같이. 또 억압된 건 성소수자도 똑같다. 문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여성운동은 성소수자 운동이기도 하다. 이랬죠? 또 억압된 흑인과 같다. 그랬죠? 억압된 요새 인종과 같다. 그랬죠? 어린이도 억압됐다. 그랬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어린이 문제도 이제 취급을 하죠. 가족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억압된 기억, 니은, 디글리 그랬더니 다 억압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터섹셔널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페미니즘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의미적 개념들의 집합. 그거를 실제화시켜갖고 운동도 실제로 벌였다고. 그래서 아동 인권도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성소수자도 페미니즘이 만든 거죠. 페미니즘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인터섹셔널 페미니즘 때문에. 은유와 직유, 환유 마구마구 나열을 해갖고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정신분열증이 바로 페미니즘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십 차례 나중에 더 다룰 겁니다. 이 언어 문제. 자, 제도뿐만이 아니라 의식도 저열해가지고요. 비합리성, 비상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6년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직장 문제가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미국에서 직장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남자 평가, 여자 평가 상관없이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해서 10가지 평가를 이 클릭하고 피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리스타디 미리 먼저 가서 앙케이트를 다 하고 나서 앞으로 새로 본격적인 앙케이트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인펜토리다 그 말이에요. 목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여자들이 직장 문제를 과장한다. 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변명이 많더라. 여자들은 만산을 성차별로 바라보더라. 여자들은 정당한 판결을 차별이라고 항의하더라.
여자들은 자기 편안한 일만 하면서 평등이라 말하더라.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더라. 남자보다 큰 권력을 바라더라. 남자를 폄하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하려 하더라.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을 하는데 거꾸로 성추행 당했다면 그때는 고소해버린다. 여성을 위한 남성의 모든 도움을 우습게 보더라. 이 10가지 항목을 만들어냈어요.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항목에 근거해서 이제 많은 이제 추가 연구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추가 연구에 관심이 없고 이 추가 연구를 만들어낸 기본적인 항목 10가지가 너무나 골 때린다고 이게. 이 모든 10가지 항목이 모두 포스트 모던하다 그 말이에요. 합리성이 전무하고 감정만 내세우고 있고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전체 다잖아요. 1에서부터 10까지. 이 비참한 결과를 만들고 유지한 게 이 페미니스트들인데 이게 인식론적으로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페미니즘은요, 언어로 보거나 신체적으로 성별을 바꾸면요, 남녀의 본질이 바뀌는 줄 알았어.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제약회사의 유물론적 인식론을 그대로 따라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르트르의 그 자의식 중심적인 내용, 이거를 단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바꿔버리고 의미의 미끄러짐을 표현의 미끄러짐으로 바꿔갖고 언어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포스트 모던이, 페미니즘이 언어학의 기본도 몰라. 그래서 아가씨라는 말도 싫어해요. 남성 사회에서 만든 거라 그러지? 아줌마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줌마라고 그래? 그것도 싫어요. 여보세요 이런 게 여보 들어갔다고 싫어해. 이봐요도 싫어해. 낮춰보는 것 같다 그 말이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타인이 나를 부르는 모든 단어는 나를 대상화시킨다고 정신병에 걸려갖고 타인의 말은, 즉 남성의 말은 모두 지옥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빠져들어갖고 언어 정치를 시작한 게 1960년대 말이었다고요. 이게. 이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사르트르의 삶의 의미를 삶의 실제로 착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신병이죠. 그죠? 귓속에서 어느 날 저녁에 귓속에서 이렇게 이웃 사람을 죽여라 말을 했어요. 그 실제인 줄 알고 가서 죽인다니까요. 페미니즘이 그런 거예요. 상상을 실제라고 파악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적 개념이 뭐냐면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에요. 내가 실제를 진짜 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 사르트르까지만 해도 내가 실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의미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탈구조주의는 뭐냐면 의미들 사이의 연결성은 없다 그랬다고. 그냥 편집하고 모방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표현도 의미도 모두 모방하고 편집된 거야. 근데 그걸 실제를 구성해 그걸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탄생하겠냐고요?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됨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들은 형이하학의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잘못한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사르트르도 들을 말은 있는데요. 이게 형이상학을 처음부터 거부해버렸거든. 형이상학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이데거가 얘기했잖아. 그런다고 형이상학이 사라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르트르는 형이상학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어.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현실이 어떠한 또 다른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삶의 의미라도 붙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르트르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의미가 다른 의미와 항상 충돌을 하니까 말이 어긋나고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버리고 취하기를 반복하고, 그래놓고 페미니즘은 다양하다 이런 개소리를 해왔다고요. 기회주의하고 다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됨의 이치를 형이상학이라고 거부해버리고 나서 사람됨이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뭐야? LGBT하고 퀴어죠? 정확하게 포드 재단하고 빌 게이츠 재단이 원했던 그대로 흘러갔다 이 말이죠. 페미니즘이에요.
여자들은 XX 염색체를 가졌죠. 하지만 세계 인구 1.8%가요. XY 염색체를 동시에 가졌어요. XX, XY. XX는 여자 염색체고 XY는 남자 염색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염색체의 아주 소량 부분을 여자들도 갖고 있고 남자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1.8%라고.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남자든 여자든 상대편의 염색체를 흔적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니다 보면 반에서 그 여자 같은 애 꼭 있잖아요. 가방 두 손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고 말하면서 자꾸 머리카락 귀에 뒤에서 넘기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뭐 기질도 그렇겠지만 염색체로 XY 염색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 토탈 따져봤자 1.8%다 그 말이죠. 여성 인구 중에 XY 염색체가 XX 염색체한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의 지속적으로 그 인구가 0.0008%밖에 안 돼요. 물론 많죠. 10,000명 중에 8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방지로 태어났다고. 자웅동체에 비슷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골치 아픈 문제라고. 누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뽑아갖고 권투 선수 시키고 뭐 레슬링 선수 시키고 그러겠어. 1만 명 중에 8명의 여성들의 주먹이 되게 남자만큼 세다고 말이지. 근육도 잘 뱉더라고. 그래서 XY 염색체를 가진, XY 염색체를 짙게 가진 여성들은요, 얼굴도 남자처럼 생겼고, 성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근데 10,000명 중에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럼 스포츠에 진입 못 시켜야 되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골치 아픈 문제라고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이게 록펠러 재단, 이 포드 재단, 빌 게이츠 재단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시켜가지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만큼 정치적인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자연과 유전이 이렇게 명백하다고. 딱 보면 몰라. 벌써 권투 선수 얼굴 보면 몰라요. 쟤는 트랜스젠더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은 여성인데 여성인데 XY 염색체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주먹이 세구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미국에서는 뭐 그런 남성 염색체 갖고 있는 여자들은 스포츠계에서 몰아내자고 이제 막 선수들이 막 데모하고 지금 한 20년 됐나 그래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아요. 근데 유엔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죠. 스포츠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래서 파리 올림픽은 철두철미하게 정치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양성평등하고 남녀평등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성평등은요, 생물학적 평등도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깔끔해요. 양성평등을 얘기할 때는요, 생물학적 평등을 얘기한다고. 저 권투 선수 똑같이 저거 계속 일반화시키자 그 뜻이라고. 앞으로는 레즈비언도 여성 스포츠에 집어넣자. 이게 바로 양성평등이에요. 남녀평등은 사회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 이게 양성평등은 미국 민주당, 빌 게이츠 재단, 제약회사, 포드 재단 이런 놈들이 다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있잖아요. 응?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0.0008% 문제, 1.8% 문제를 이용해갖고 올림픽에 써먹으려고 하는 이 세계화주의자들이 이 꼼수가 권투를 봐도 그대로 보인다고. 유엔도 이걸 지지하고 있고. 지금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만 이 문제가 계속 밀어붙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계속 해보라 그러세요. 미국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막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지 말고 가만 냅둬봐. 스포츠는요, 시장에 종속됩니다. 이렇게 계속하게 냅두세요. 결국 여성 권투 시장은 시장에서 밀려나갈 것이고, 축구도 그럴 것이고, 다른 거 다 그럴 거라고. 시장의 원칙은 되게 세요, 스포츠에서. 그래서 남성 염색체 가진 여자들이 와서 여자 선수들 두들겨 패고 30초 만에 KO 시키고 이래갖고 여성 권투를 만들어 보라고 한번. 꼴이 어떻게 나나. 나는 가면 그걸 내뒀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퇴출돼 버리게, 여자 권투 아예. 페미니즘은요, 발전해온 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였어요. 1910년 이미 체스턴이 그랬습니다. 페미니즘은 원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여성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페미니즘이야.
근데 지금 페미니즘은 뭐죠? 그리고 1910년대 페미니즘은 뭐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핵심적인 특성을 거부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그 뜻이죠. 네? 페미니즘은 처음부터 페미니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양성을 자웅동체화하려고 했던 제약회사의 욕망이었고 록펠러 제도는 농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페미니스트는 단 한 번도 독자적인 논리를 가진 적이 없고 타자의 부정, 즉 남성사회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페미니즘과 정반대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실존의 상황으로 떨어진 한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시몬드 부바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